오늘은 14억 인구를 가진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현 지도자 시진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인물 비판이 아닌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뒤흔들고 있는 시진핑의 철학과 선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시진핑의 행보를 따라가며 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진핑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태생적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시중신은 중국 공산당의 개국공신이자 덩샤오핑 시대 개혁개방의 중요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문화대혁명 시기에 시진핑 가족은 몰락했고 어린 시진핑은 산시성 농촌으로 내려가 하방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는 자신의 인생 철학을 형성했다고 하는데요. 국가가 혼란을 막으려면 강력한 통제와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시진핑은 2012년 제5세대 중국 지도자로 등장했는데 이건 단순한 권력 승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중국을 만들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죠. 그리고 권력을 잡자마자 그가 시작한 첫 대형 정책은 반부패 운동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썩은 중국을 고치겠다는 의도였지만 실상은 정적 제거의 수단이었죠. 대표적으로 저우융캉, 보시라이, 링지와 등이 줄줄이 체포되면서 중국 공산당 내 다른 계파들은 시진핑을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 반부패 운동으로 2022년까지 무려 500만 명 이상의 당 간부가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숫자만 봐도 이게 단순한 부패 척결이 아닌 정치적 숙청의 성격이 강했음을 알 수 있죠. 2018년에 이르러 시진핑은 중국 헌법의 중요한 조항을 수정하는 데 성공했는데 바로 국가 지도자의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애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평생 동안 권좌에 머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다지게 됐죠. 이는 1982년 이후 덩샤오핑이 세웠던 지도자 교체의 원칙을 깨는 중대한 사건이었고 전 세계는 마오쩌둥의 시대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휩싸였죠. 이후 시진핑은 과거 마오쩌둥처럼 개인 우상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그를 위대한 조각가, 총설계사, 교타수 등의 미사역으로 표현하고 있죠. 특히 시진핑 사상이 공산당 헌장에 포함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오쩌둥 이후 현직 지도자의 이름을 딴 사상이 헌장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죠. 이는 시진핑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이 곧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중국 전역에서는 시진핑 찬양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시다다는 펑마마를 사랑해, 시집 가려면 시다다 같은 남자를 만나라 같은 노래들이 공영방송에서 흘러나오고 있죠. 심지어 TV 퀴즈쇼에서는 시진핑이 산시성에 있을 때 15km를 걸어 빌린 책은? 과 같은 질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시진핑 사상이 필수 교과목이 되었고 2021년부터는 상하이를 시작으로 영어 대신 시진핑 사상을 시험 과목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개인 우상화는 현대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그렇다면 시진핑은 어떻게 중국 경제를 망쳤을까요? 시진핑 집권 이전 중국은 40년간 연평균 9%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통제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기존의 믿음을 버렸죠. 그는 당이 경제를 통제해야 한다고 확신했고 민간 기업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민간 기업 통제의 대표적 사례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과 엔트그룹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약 300조 원 규모로 평가되던 엔트그룹의 주식시장 대비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창업자 마윈이 중국 금융 규제를 향해 한마디 비판을 던진 직후 이 대형 상장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이는 기업과 자본에 대한 당의 통제력을 극명하게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마윈은 얼마간 공개석상에서 사라졌고 알리바바는 사실상 국영기업화가 되어버렸죠. 시진핑이 내세운 공동부유 정책 역시 문제였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세금과 규제를 강화하고 부는 죄라는 인식을 퍼뜨리며 부의 재분배를 명분으로 통제를 가속화했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무리한 규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구호 아래 시진핑은 3가지 레드라인 정책을 도입했고 이로 인해 헝다그룹을 비롯한 중국의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순식간에 망해버렸습니다.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던 부동산 섹터가 무너지면서 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진 거죠. 코로나19 대응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에도 시진핑은 2023년 초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했죠. 이때 상하이와 같은 경제 중심지가 몇 달간 완전히 봉쇄되면서 공급망이 붕괴되고 소비자 신뢰도가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22년 중국의 공식 경제 성장률은 3%로 떨어졌고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훨씬 낮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년 실업률은 2023년 기준 21%를 돌파했고 베이징, 상하이 등의 젊은이들은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일자리도 없다며 탕핑족 세대가 되어가고 있죠. 또한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우며 공세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지만 이는 또 중국의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1대1로였죠. 이 거대 프로젝트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인프라 건설 계획으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죠. 스리랑카의 한반토타항구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경제성 부족으로 실패했고 참여국들은 부채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1대1로는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기보다 약탈적 경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죠. 남중국해에서의 행동도 주변국들의 반발을 사게 되는데
해양 정책에서도 시진핑의 공격적인 면모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의 지도부는 이른바 구단선이라 불리는 불명확한 해양 경계를 들고 나와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기지화했죠. 이에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미국 중심의 대중국 연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홍콩과 대만에 대한 정책도 중국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켰는데요. 2019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은 일국양제의 사실상 종말을 의미했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은 대만의 반중 정서를 강화시켰죠. 시진핑의 외교 정책은 과거 덩샤오핑의 도광양 회원칙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 호주,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고 쿼드나 오커스 같은 대중국 안보 협력체가 등장했죠. 심지어 동북공정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마저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에서도 반중 정서가 급증했습니다. 거기다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인들의 분노를 샀죠. 시진핑은 중국 국민들의 일상생활까지 더욱 강하게 통제하고 감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시진핑 치하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얼굴 인식 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 신용 시스템은 중국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소수민족 탄압에 활용되고 있으며 재교육 수용소에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인들이 수감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티베트, 내몽골, 심지어 조선족의 언어와 문화도 탄압받고 있죠. 인터넷과 언론에 대한 통제도 극도로 강화되었습니다. 만리방화벽은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같은 해외 서비스를 차단하고 국내 소셜미디어는 엄격한 검열을 받고 있죠. 시진핑을 곰돌이 푸에 비유했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용자들이 처벌받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 시진핑은 게임은 삐약이라고 선언하며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주말과 공휴일 하루 1시간으로 제한했죠. K-팝처럼 보이는 아이돌 그룹들도 여성스러운 남자는 중국의 미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정책들이 만들어낸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인구위기이죠. 2022년 중국의 인구는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출산율은 1.3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2016년에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2021년에는 세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인데요. 주택 가격 상승, 교육비 부담,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으로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죠.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중국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노동력 감소로 인한 생산성 하락, 연금과 의료 비용 증가, 내수시장 축소 등 다양한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더욱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대외 이미지 추락입니다. 2019년 12월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확산되었는데 중국 정부는 초기에 이를 은폐하려 했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세계가 중국을 비판하자 바이러스는 미국이나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기도 했죠. 이러한 위기들 속에서 시진핑의 미래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첫째, 시진핑이 정책을 전환하여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둘째, 현 정책이 지속되면서 중국이 점진적으로 쇠퇴하는 경우. 셋째, 경제 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이어져 체제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경우.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든 분명한 것은 시진핑의 중국이 이전과 같은 고속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던 시진핑의 약속이 역설적으로 중국의 새로운 쇠퇴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죠. 시진핑의 사례는 한 개인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진시황, 양광 그리고 마오쩌둥과 같은 강력한 통치자들은 초기에는 업적을 이루었지만 결국 그들의 독단적 리더십이 국가를 쇠퇴시켰죠. 시진핑이 추구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사실상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황제 체제의 현대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오쩌둥처럼 개인 우상화를 추구하고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켰죠. 중국의 경제적 성공 뒤에는 사실 덩샤오핑이 구축한 특별한 통치 구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 지도자가 함께 결정을 내리는 체제, 권력의 분산화,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자리를 지킬 수 없게 한 규정들이 중국 번영의 토대가 됐죠. 하지만 시진핑은 이런 장치들을 모두 제거하고 중국을 다시 한 사람의 지도자에게 의존하는 체제로 되돌렸죠. 결국 시진핑의 리더십은 중국을 강하게 만들기보다는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꿈꾸던 중국의 위대한 부흥은 오히려 중국의 새로운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역사는 항상 비슷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권력의 집중, 독단적 리더십, 개혁의 부재는 언제나 국가의 쇠퇴로 이어졌죠. 시진핑의 중국도 그 역사적 교훈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2019년 국제통화기금인 IMF와 미국 중앙정보국인 CIA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받는 연봉은 약 2,7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딸인 시밍쩌는 매년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를 학비로 내야 하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죠. 뿐만 아니라 시밍쩌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후 그곳의 대학원생이 되었는데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는데도 많은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3천만 원도 안 되는 연봉을 받는 시진핑은 대체 어떻게 저 많은 학비를 다 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자신의 친인척들을 모두 동원해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2012년 미국 언론인 블룸버그는 자체적으로 얻어낸 공문서를 분석해 당시 부주석이었던 시진핑 일가가 가진 재산이 총 4,9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짐작된다는 보도를 했죠. 이 보도를 보고 크게 당황한 중국 정부는 곧바로 중국 내에서는 블룸버그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진핑이 공산당의 고위 간부가 되면서부터 그의 일가는 각종 전자제품과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재료가 되는 희토류를 비롯해 부동산과 휴대전화 등 각종 주요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지분을 늘려나갈 수 있었다고 하죠. 덕분에 평가액이 총 3억 7,600만 달러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확인된 주식만 그 정도이고 그 외에도 3,100만 달러의 가치를 가진 대형 빌라를 비롯해 수많은 부동산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죠. 시진핑이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집 3채와 은행예금 4억 2천만 원이 전부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이렇게 신고한 재산조차도 중국 내부에서는 더 이상 검색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1억 위안 이상의 자산을 가진 부자들 중 90% 이상이 공산당 고위당원들의 자녀들일 정도로 중국은 공산당과 관련된 인물들에게 돈과 권력이 모두 집중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실제 시진핑의 재산이 고작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그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시진핑의 큰 누나인 치차오차오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블룸버그 통신에서 밝혔던 4,900억 원 정도로 짐작되는 시진핑 일가의 재산 중 제일 큰 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 바로 치차오차오와 그녀의 남편인 덩자구이였으니까요. 2002년부터 남편과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던 치차오차오는 2007년 시진핑이 상무위원에 오른 후부터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진핑의 작은 누나인 치아난의 경우도 시진핑이 상무위원이 된 후 그녀의 남편인 우롱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통신설비업체 신우통신설비유한공사가 연달아 대형 계약들을 따내기 시작했죠. 그전까지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회사가 모토롤라 등 쟁쟁한 대기업들을 제치고 총 30억 위안 규모의 계약을 따낸 것인데요. 때문에 2014년 시진핑이 국가주석에 오른 후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을 때 그의 가족들이 벌어들인 재산은 그에게 정치적으로 큰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탓인지 시진핑은 가족들에게 재산을 처분하도록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재벌로 유명한 완다그룹의 왕젠린 회장은 미국의 하버드대에서 강연을 하던 도중에 시진핑의 매형인 덩자구이의 부동산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완다의 주식을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기도 전에 팔아버리면서 큰 손해를 봤다며 가만히 놔두면 훨씬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었던 주식을 굳이 팔아버리면서 손해를 본 것은 누군가에게서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말을 했죠. 하지만 이렇게 일부 재산을 처분한 것은 보여주기에 불과할 뿐 실제로 시진핑 일가가 벌어들인 재산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왜냐하면 2014년 1월 국제언론협회인 ICIJ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2000년부터 중국인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해외로 빼돌린 자산의 규모가 약 4,270조 원에 달하는데 시진핑의 매형인 덩자구이 또한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엄청난 돈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ICIJ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조세회 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주는 대행사들의 내부 고객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힌 후 6개월 동안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회 피처의 유령 회사를 설립한 중국인 3만 7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진핑의 매형과 원자바오 전 총리의 아들과 사위 그리고 후진타오 전 주석의 조카 덩샤오핑의 사위 등 중국 전현직 최고위층의 친인척들이 조세회 피처에 무더기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란 법인세 등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세우는 서류상의 유령회사를 말하죠. 시진핑의 매형인 덩자구이는 시진핑이 정치국 상무위원이던 2008년 3월 버진 아일랜드의 엑설런스 에포트 부동산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면서 현재 이 회사 지분의 50%를 갖는 대표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원자바오 전 총리의 아들 원인순과 사위인 류춘왕도 원자바오가 총리로 있던 시절인 2004년과 2006년 버진 아일랜드에 각각 트렌드골드 컨설턴트와 풀마크 컨설턴트란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대주주를 맡았으며 후진타오 전 주석의 조카 후이스와 덩샤오핑의 사위 우젠창 등도 같은 곳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밝혀졌죠. 이들은 2000년도부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약 1조에서 4조 달러 정도 되는 자산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중국에서 빼돌렸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시진핑이 중국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중국 내 부자들과 기업들에게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데 시진핑의 친인척만 그의 칼을 비켜간다는 비판이 계속 생기고 있죠. 시진핑의 누나인 치차오차오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시작한 후 베이징에 호화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는데 그녀가 건설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교통이 편리한 것은 물론이고 중국의 주요 부처와 당 위원회까지 인접해 있는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업자들은 접근조차 하기 힘든 곳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시진핑 둘째 누나의 남편과 시진핑의 남동생인 시위안핑 등도 모두 시진핑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며 막대한 재산을 벌어들이고 있죠.
사실 중국에서 최고 권력자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이름으로 중국 최고의 기업들을 운영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굳이 그렇게 직접 나서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인들의 문화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죠. 중국인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고위직일수록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놓고 돈만 밝힌다는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마치 영화 아바타처럼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는 않고 주변 사람들을 내세워 각종 주요 기업들을 경영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편법을 쓰는 것이라고 하네요.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권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명의 총서기 밑에 총서기를 포함한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있으며 바로 밑에는 이들을 포함한 25명의 정치국 위원들이 있는데 이 25명의 인물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인물들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최근 시진핑이 이 정치국 위원급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연달아 숙청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치국 위원이자 외교부장이었던 칭강은 작년 6월 25일 이후로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8월 말에는 국방부장인 리상푸가 숙청된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칭강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외교부 의전부서의 장으로 일하면서 시진핑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아 외교부장이 된 인물이었죠. 하지만 2023년 6월 25일 베이징에서 스리랑카와 베트남 그리고 러시아의 외교관들을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외교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7월 25일 중국 정부에서 칭강의 해임 소식을 전하면서 그를 해임한 이유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해외 언론은 칭강이 이미 처형됐을 거라 짐작했죠. 사람들은 그가 군의 기밀을 유출한 죄로 시진핑에게 숙청당했을 거라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중국의 로켓 군부대와 관련된 보고서가 발견됐는데 중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 정보가 칭강 때문에 미국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정치국 위원이자 국방부장인 리상푸는 8월 말 이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 또한 이미 숙청을 당했다는 설이 제기됐죠. 리상푸는 시진핑의 최측근으로 불리며 승승장구해온 인물로 작년 10월 24일까지 중국의 13대 국방부장을 맡았던 삼성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실종돼버린 듯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리상푸가 실종되기 몇 주 전 중국에서 핵미사일을 담당하는 중국 로켓군의 고위장성 2명과 군법원의 군판사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리상푸 또한 이들과 같이 잡혀간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죠. 이들과 리상푸가 잡혀간 이유는 바로 부패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하기로 유명한데 시진핑이 핵전력을 늘리기 위해 로켓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던 시절이다 보니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부정부패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었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부패 혐의로 잡혀 들어간 것 또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짐작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리상푸가 시진핑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만큼 중국 내에서는 흔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패 혐의 때문에 숙청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진짜 숨겨진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죠. 리상푸는 중국의 무기구매와 개발을 담당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 부장으로 있던 2018년 러시아에서 S-400 대공미사일과 Su-35 전투기를 수입했는데 이때 미국에서는 대러시아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리상푸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2023년 3월 그를 국방부장으로 임명하며 미국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죠. 그런 상징적인 인물을 불과 몇 달 만에 숙청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바로 시진핑의 대만 침공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고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직접 추진했던 것처럼 자신도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세우고 싶어하는 중인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중국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작전지휘센터를 세우고 그곳에 사령관으로 앉을 만큼 자신이 직접 군을 이끌고 대만을 침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진핑의 행보를 본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 아퀼리노는 2027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으며 전 대만 총통이었던 마잉주도 중국과의 전쟁을 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그런 시진핑의 생각과 달리 막상 중국군 내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일어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아무리 두 나라 간의 국력 차이가 크다 해도 전쟁이라는 게 그리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도 했으며 러시아의 상황이 그랬듯 중국의 군대 또한 각종 부패로 인해 겉으로 보기에만 멀쩡할 뿐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걸 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때문에 시진핑의 지시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은근히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해군의 전력을 늘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늘어났을 뿐 제대로 된 장비도 훈련도 부족한 상태라고 하죠.
2023년 8월 21일 중국의 핵잠수함이 미국과 영국 등의 잠수함을 잡기 위해 중국인들이 설치한 해저방어 시설에 걸리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 잠수함의 산소 시스템에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하면서 안에 있던 55명의 선원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군의 부실한 장비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중국군에 속해 있는 인물들은 무리한 대만 침공을 계획하는 일에 불만을 품었고, 시진핑은 리상푸가 그런 불만을 잠재워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리상푸는 시진핑의 기대와는 달리 시진핑의 명을 따르도록 강하게 군대를 휘어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만 침공을 반대하는 군 분위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어찌됐든 리상푸도 군인 출신이다 보니 당연히 중국의 군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판단을 내린 것인데요. 그런 리상푸를 보고 분노한 시진핑이 그를 숙청해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그가 이토록 대만 침공에 매달리는 것은 바로 2027년 네 번째 연임을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시진핑은 2023년 3월 10일 또다시 국가주석으로 선출이 되면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3번 연임을 하는데 성공했죠. 원래 중국의 헌법에는 주석과 부주석의 연임을 2번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시진핑은 이 조항을 폐지해버리면서 자신이 계속해서 독재나 다름없는 형태로 중국을 통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명분 없이 계속해서 주석 자리에 오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을 갖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만을 침공해 진정한 통일을 이루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인들 중에는 시진핑이 계속 집권을 하는 이유가 통일의 대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라 믿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사실 정말로 대만을 점령할 가능성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시진핑도 잘 알고 있겠죠. 하지만 시진핑은 계속해서 중국을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을 쥐기 위해 대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